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버려졌습니다. 엄마, 잠시만 계시면 돼요. 아들의 차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문 앞에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날 밤 외투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평생 몰랐던 비밀이 담긴 수첩. 버린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걸 쥐고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 올해 73입니다. 오늘 저는 버려졌습니다. 아들 손에 의해서요.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제 옷을 챙기더라고요. 외출복도 아니고 속옷이랑 잠옷까지요. 엄마, 오늘 좋은 데 가요. 좋은 데라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 유치원 앞도 지나고 제가 늘 장 보던 마트도 지나갔습니다.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행복누리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좋은 데가 아니라 저를 두고 갈 곳이라는 걸요. 엄마, 여기 공기도 좋고 의료진도 좋아요. 민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 선영이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고개만 살짝 숙이더군요. 저는 평생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민재가 사업 시작할 때 제 노후 자금을 보탰습니다. 며느리리가 아이 낳고 힘들어할 때 제가 살림을 다 맡았습니다. 손주가 아플 때면 밤새 안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 10시에 설거지를 끝내는 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그 집에서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방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고요. 며느리는 제가 부엌에 있으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하는 거 많으시죠? 민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깜빡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답이 그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요양원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꽃도 있고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요. 병원 같은 냄새. 직원이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재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잠시만 계시면 돼요. 제가 자주 올게요. 민재는 제 손을 한 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요양원 문 앞에 서서 그 차를 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저 차는 다시 안 온다는 걸요. 잠시가 영원이 될 거라는 걸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창피하니까요. 70평생을 살았는데 길바닥에서 울 순 없으니까요. 직원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서랍장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이제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밥을 잘못했나? 말을 잘못했나? 아니면 너무 오래 살았나?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 노을이 지면 저녁이 오겠죠.
저녁이 오면 밤이 오겠죠. 밤이 오면 저는 이 낯선 침대에서 혼자 눈을 감아야 합니다. 외투를 벗어 걸려다가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한 것. 꺼내봤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 그리고 작은 녹음 테이프 하나. 오래전에 넣어두고 잊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모르는 것, 며느리도 모르는 것, 세상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잊고 있던 힘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마지막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첩 속에는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제가 평생 숨겨온 숫자들이요. 요양원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몰래 수첩을 펼쳤습니다. 희미한 침대 옆 조명 아래서요. 첫 페이지부터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32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민재가 겨우 13살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게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죽기 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남편은 제게 통장 3개와 땅 문서를 건넸습니다. 친척들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저만 알고 있으라고요. 그때 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32년 동안요. 수첩에는 그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장 번호, 땅 위치, 이자 내역. 저는 해마다 몰래 정리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언젠가 민재한테 줄 날이 오면 제대로 주려고요. 그런데 웃기죠. 그 돈이면 제가 이런데 안 와도 됐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좋은 요양시설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집에서 간병인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여기 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민재는 이 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난한 척했습니다. 아들이 제 돈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성공하길 바랐으니까요. 그게 저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이었네요. 녹음 테이프도 꺼내봤습니다. 라벨에 1993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였습니다. 지금은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용은 기억났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남긴 말. 민재한테는 절대 먼저 주지 말라는 말.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진짜 부모 마음을 알 때 그때 주라는 말. 민재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짐처럼 버린 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걸 쥐고 있다는 걸요. 요양원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밤 9시에 자고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남자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복도 끝 방에 계신 이정호 씨였습니다. 68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호 씨는 저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분이었습니다. 딸이 둘 있는데 서로 자기가 모시기 싫다고 싸우다가 결국 여기 보냈다고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해바라기를 했습니다. 말없이 햇빛만 쬐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서로 사정을 아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됐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참지 않기로 했어요.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정호 씨는 자기 재산을 자식들한테 안 주기로 했다고요. 유언장을 다시 썼다고요. 변호사를 불러서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답니다.
어머니, 참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다는 아니다. 저는 평생 참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참았고 남편 친척들한테 참았습니다. 아들한테도 참았고 며느리한테도 참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줬네요. 어느 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지친 눈. 이 얼굴로 얼마나 더 살까요? 10년? 5년? 아니면 내일 죽을 수도 있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내 뜻대로 살아보자. 참기만 했던 인생, 이제는 바꿔보자. 저는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이요. 첫 번째 변호사 만나기. 두 번째 유언장 쓰기. 세 번째 민재한테 진실 알리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민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한 달 만에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부르면 달려가던 습관.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전화기를 서랍 깊이 넣어버렸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이 왔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주 전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호 씨가 소개해준 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눈이 참 맑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32년 동안 모아온 기록들이요.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두드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합치면 꽤 큰 금액인데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32년이면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때 논밭이던 곳이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다고요. 재산을 제 뜻대로 정리하고 싶다고요.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드님한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기 때 얼굴, 학교 다닐 때 얼굴, 결혼할 때 얼굴.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버리던 날 얼굴.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상하죠? 평생 아들만 생각했는데 안 준다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안 떨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민재한테 연락이 간 모양입니다. 제 재산 중에 민재 회사 담보로 잡힌 땅이 있었거든요. 민재는 그게 아버지 친척 땅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담보를 빼버렸습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합법적으로요. 민재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했답니다. 담보가 없어졌으니까요. 그제야 민재가 저를 찾은 겁니다. 전화가 하루에 10번씩 왔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급한 일 있어요. 엄마 제발요. 저는 다 무시했습니다. 사흘 뒤 민재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로비 창문으로 봤습니다. 민재가 차에서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영이는 안 왔더군요. 직원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나기 싫다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대로 했습니다. 창문으로 봤습니다. 민재가 로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직원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면회는 본인이 원해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1시간 동안 로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호 씨랑 화투를 쳤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결국 민재는 돌아갔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봤습니다. 한 달 전 저를 버리고 떠나던 그 차요. 이번엔 제가 보내는 입장이 됐네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요양원 주소로 보냈더군요. 저는 뜯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읽을 날이 오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잠은 잘 와요. 정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일어나서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근데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결정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어디에 쓸지, 누구한테 줄지, 민재한테 한 푼도 안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며칠 전 적어둔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쓰자. 이제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와라.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네, 엄마. 꼭 갈게요. 느낌표도 없고 이모티콘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브로치도 달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시 정각에 민재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선영이도 함께였습니다. 둘 다 얼굴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개나리 앞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45살. 어느새 이렇게 컸네요. 엊그제까지 제 무릎에서 잠들던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민재 팔을 쿡 찔렀습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민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를 여기 모신 거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민재야, 너는 지금도 모르는구나.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야. 나를 짐으로 본 거야. 평생 널 위해 살았는데 넌 나를 불편한 존재로 봤어. 그게 제일 아팠어. 민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난 널 버린 적 없어. 내가 날 먼저 버렸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가슴에 맺혀 있던 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32년 동안 품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민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45살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다시 집으로 가요. 제가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민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안 사람도 그러겠대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내 재산 정리한 거야. 민재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서 열었습니다.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민재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거기엔 제가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전액 기부, 요양원 운영 기금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요. 민재한테 가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야. 32년 동안 내가 지켰어. 너한테 주려고. 민재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들한테 쓰기로 했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결정은 끝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민재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진짜로. 이번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 잘 살아. 그게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야.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민재가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석 달 전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보내는 거였습니다. 제 선택으로요. 일주일 뒤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정호 씨가 배웅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시골이요. 작은 집 하나 얻었어요. 정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사세요, 순덕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골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그냥 김순덕. 73 김순덕. 늦었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시작합니다. 작은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꽃이 막 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